2004년 10월 3일 강원도 속초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은 깊게 열려 있었고 공기에는 가을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날 김선희는 오랜만에 웃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다. 민수야, 저녁 7시까지는 꼭 돌아올게.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20살의 아들 김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꼭 조심하고. 산은 요즘 위험하대. 알았어. 엄마는 괜찮아. 그 대화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같은 시각, 속초 외곽의 작은 철물점. 박준호는 낡은 간판을 바라보며 문을 잠갔다. 몇 년째 이어진 불황, 늘어만 가는 빚, 그리고 쓸쓸한 이혼 후의 공허함.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산이었다. 6개월 전 지역 등산 모임 한계령 산호회에서 김선희를 만났다.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그녀에게 준호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올랐다. 말없이 같은 속도로 걸으며 각자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었다. 선희는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지쳤고 준호는 실패한 가장의 자책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했다.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건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마지막 온기였다. 10월 2일 밤 그들은 설악산 단풍 이야기를 꺼냈다. 내일 설악산 간다던데 지금이 절정이래요. 그래요. 이번엔 둘만 가요. 우리 둘의 첫 산행이니까. 그 약속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8시 두 사람은 가벼운 배낭을 메고 출발했다. 주차장은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붐볐다. 준호는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다. 여기 봐요, 선희 씨. 단풍이 정말 예뻐요. 카메라 속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거 나중에 민수한테 보여줘야겠네요. 그 말이 녹화된 마지막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오전 9시 40분 CCTV에는 두 사람이 입산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 이후로 그들의 흔적은 사라졌다. 산 아래로는 다시 내려오는 영상도 사람들의 기억도 없었다. 저녁 7시 민수는 시계를 보며 불안하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믿었다. 아마 산중턱에서 전파가 닿지 않겠지. 곧 연락이 오겠지. 하지만 8시가 넘자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는 산후의 회원들에게 연락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산행 코스를 몰랐다. 두 분 설악산 간다고는 했는데 어느 코스인지는 안 들었어요. 그 말에 민수는 손이 떨렸다. 8시 45분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가 산에 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물었다. 출발하신 시간이 언제죠? 아침 8시쯤이에요. 7시까지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혹시 들른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약속을 절대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악산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밤 9시 10분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곧바로 설악산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침 김선희와 박준호라는 두 분이 입산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네, 차량은 오전 9시 20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차 기록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경찰서 안에 공기를 식혀버렸다. 그들의 차는 아직 주차장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급히 결성된 수색팀이 손전등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가을의 설악산은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김선희 씨, 박준호 씨,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샘 수색은 위험했다. 낭떠러지와 급경사 지형, 그리고 새벽 기온은 5도까지 떨어졌다. 결국 오전 2시 첫 번째 수색은 중단되었다. 그 누구도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10월 4일 오전 6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재개했다. 소방, 산악구조대, 산호회 회원까지 포함해 6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등산로마다 테이프가 걸리고 헬기가 상공을 돌았다. 그날 아침 김민수는 산 입구에서 경찰과 마주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코스가 어디였죠? 천불동 계곡 쪽이에요. 항상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은 붉었다. 그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있을까 싶어 산 입구를 몇 번이나 올려다봤다. 그러나 그곳엔 오직 안개뿐이었다. 오전 11시 경찰은 등산로 입구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선희는 붉은 재킷, 준호는 회색 등산복. 둘 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어느 카메라에도 그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입산 기록은 있는데 하산 기록은 없었다. 마치 산이 그들을 삼켜버린 듯했다. 오후 4시 현장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리포터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오전부터 설악산에서 중년 남녀 한 쌍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TV로 본 민수는 멍하니 주저앉았다. 엄마가 뉴스에 나오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웃으며 도시락을 싸던 엄마가 이제는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속초는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흔들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없는 지역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반복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나쁜 예감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그는 휴대폰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크게 불었다. 마치 산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날 이후 김민수의 시간은 멈췄다. 그리고 설악산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실종 엿새째 2004년 10월 9일 오전 10시 40분 인제군 북면의 한 농로를 걷던 노인 이봉수 70인은 낯선 검은색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풀숲 사이에 반쯤 묻혀있던 그것은 비에 젖어 무겁게 쳐져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가죽끈이 눈에 들어왔다. 등산용 배낭이었다. 그리고 옆면엔 희미하게 적힌 글자 하나. 피전호. 이 노인은 손끝이 떨렸다. 며칠째 뉴스로만 듣던 설악산 실종 사건. 혹시 이 배낭이 그들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곧장 마을 파출소로 달려갔다. 여기 산에서 사라진 사람들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속초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배낭은 젖어 있었고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물통, 수건, 도시락통 그리고 캠코더 한 대가 있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멈췄다. 형사는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들어올렸다. 설마 이게 그날 찍힌 카메라인가? 오후 2시 캠코더는 바로 과학수사대 실험실로 옮겨졌다. 겉은 손상됐지만 내부 SD카드는 무사했다. 데이터 복원 가능성 높습니다. 이 한마디에 수사팀은 숨을 죽였다. 오후 4시 30분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화면에 폴더명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2004만 1031 MP4, 2004만 1003, EMP4, 총 7개의 영상 파일. 그날 사라진 바로 그 날짜였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따뜻한 가을빛이 스크린을 채웠다. 자, 여기가 설악산 입구예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카메라를 돌렸다. 단풍이 불타오르는 산길. 웃으며 걷는 김선희. 평화로웠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다. 계곡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서로를 찍어주며 웃던 장면들. 그들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네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타임스탬프 오후 2시 53분. 카메라가 흔들리고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화면이 앞으로 돌아가며 초점이 맞았다. 등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남성 2명.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 다른 한 명은 단단하고 어깨가 넓었다.
무슨 일이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남자 한 명이 대답했다. 길,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화면이 꺼졌다. 끝인가?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5번째 영상이 있었다. 파일명 2004만 1003 5 MP4 재생시간 3분 17초. 영상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달리면서 찍은 듯 나뭇가지, 하늘, 땅이 뒤섞였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선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낯선 남성의 거친 외침. 그리고 쿵, 둔탁한 소리. 카메라는 떨어졌다. 화면은 기울어진 채로 멈췄다. 흙과 낙엽만이 보였다.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끄는 듯한 소리. 마지막으로 박준호의 절규가 들렸다. 그만둬. 그녀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이후로 소리는 끊겼다. 영상도 그들의 삶도 거기서 멈췄다. 수사실은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조난이 아니야. 그날 밤 설악산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경찰은 처음으로 이 사건을 실종이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했다. 2004년 10월 10일 일요일 아침 속초경찰서 수사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룻밤 새 전국 뉴스가 되어버린 설악산 중년 커플 실종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SD카드 속 영상이 있었다. 오전 9시 수사관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복원된 영상의 캡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남성 2명의 실루엣,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체. 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다. 수사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화면을 확대해 보았지만 낮은 화질 탓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한 명은 180cm 정도의 장신, 다른 한 명은 단단한 체형의 170cm 남성. 모두 등산복이 아닌 일상복 차림. 특히 한 남자의 팔목에는 검은 문신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포착됐다. 조직폭력배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자. 한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박준호 씨가 철물점을 하며 대출을 받았잖아. 혹시 돈 문제로 얽힌 건 아닐까? 그날 오후 경찰은 박준호의 금융기록을 전수조사했다. 예상대로 상황은 심각했다. 사업 실패로 인해 500만 원의 채무, 그중 일부는 비공식 대부업체, 즉 사채였다. 여기 태성대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다. 그 업체는 속초 인근에서 불법 고리대금으로 악명 높았다. 한편 김선희 쪽에서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이 여름에 인출된 기록. 이 시기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을 때잖아요. 그렇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 경찰은 두 사람의 주변 인물부터 탐문하기 시작했다. 선희의 아들 김민수는 진술했다. 어머니는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싸우는 듯한. 번호 기억나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마다 통화했어요. 그 진술은 수사관들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곧 통신기록 분석팀이 결과를 가져왔다. 10월 3일 오후 3시 15분 김선희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설악산 북사면 기지국. 그 시각 박준호의 휴대폰은 속초도심 기지국.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같이 산에 있었던 두 사람의 휴대폰이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까? 수사본부장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준호 씨의 전화는 이후 오후 5시쯤 차량 안에서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국 오류일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치가 15km 이상 차이 납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만약 로그가 맞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았다. 혹은 누군가가 휴대폰을 이동시켰다. 그날 밤 수사관들은 주차된 준호의 차량을 다시 조사했다. 조수석 아래에서 꺼져 있는 휴대폰 한 대가 발견됐다. 바로 박준호의 것이었다. 차에 둔 채 산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 아니요. 기지국 담당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 폰은 오전 9시 40분 설악산 입구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즉 산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다시 가져와 둔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 수사본부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누가, 그리고 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산에서 사라진 두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젖은 캠코더와 꺼진 휴대폰뿐. 밤이 깊어갈수록 산은 더욱 침묵을 깊게 삼켰다. 설악산의 단풍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2004년 10월 13일, 실종 열흘째.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비디오 속 남성들의 신원도, 휴대폰 로그의 미스터리도, 그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설악산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려 있었다. 신고자는 오상호 40요. 속초에서 택시를 모는 남자였다. 그는 경찰의 요청으로 곧장 경찰서로 들어왔다. 10월 3일,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혼자 등산 중이었는데 비선대 근처 계곡 옆 갈림길에서 중년 남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 두 분입니까? 형사가 묻자 오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못하지만 여성분이 빨간 등산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그 옷이랑 똑같았습니다. 형사는 숨을 죽였다. 그들이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남자 두 명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았고 여자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죠. 그 뒤로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습니다. 그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한 명은 키가 크고 말랐고 다른 한 명은 몸이 좀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둘 다 등산복은 아니었어요. 그냥 청바지에 잠바, 운동화 차림이었죠. 얼굴은 봤습니까? 멀리 있어서 잘은 못 봤어요. 근데 한 명은 팔에 문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눈빛이 바뀌었다. 영상 속 남자와 일치하는 묘사였다.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1~2시 반쯤이었어요. 그날 날씨가 맑았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의 증언은 비디오 카메라의 시각 기록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위치였다. 비디오의 배경은 천불동 계곡 코스. 그런데 오상호가 말한 곳은 울산바위 갈림길. 두 코스는 서로 반대 방향, 직선거리 약 6km 차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형사는 지도를 펴서 두 지점을 가리켰다. 이 거리면 2시간은 걸립니다. 같은 시각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부장은 이 말을 짚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비디오의 위치가 틀렸거나 증언이 잘못됐거나. 하지만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상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길은 제가 수십 번 다녀봤어요. 그날 그 여자와 빨간 옷 분명 봤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했다. 오상호가 가리킨 지점에는 작은 계곡이 흘렀고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자국도, 물건도, 피의 자국도, 그저 가을의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회의실에는 지도가 펼쳐졌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두 지점 사이에 굵은 선이 그어졌다. 만약 그들이 울산바위 쪽으로 이동했다면 왜 비디오에는 천불동이 찍혔을까? 누군가 중얼거렸다. 혹시 누군가가 영상을 조작한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SD카드 복원은 완벽했어. 본부장은 조용히 말했다. 증언과 영상이 어긋난다는 건 시간대가 조작됐거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야. 그 말에 수사관들은 모두 침묵했다.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연출이었다.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성 2명, 문신 흔적, 사건은 조난이 아닌 인위적 범행 가능성, 추가 탐문, 요망. 창밖의 설악산 능선은 어스름 속에 그림자처럼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2004년 10월 15일, 실종 12일째.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한자리에 멈춰 있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그의 진술은 위치와 시간이 맞지 않았다. 그날 오전 수사본부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두 사람의 휴대폰 통신 기록, 기지국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보자. 그게 유일한 객관적 증거다. 통신 분석팀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두 권의 두꺼운 파일이 놓였다. 김선희 통화기록, 박준호 통화기록. 먼저 김선희 씨의 기록부터 보시죠. 분석 담당 형사 이신우 경위가 말을 이었다. 10월 3일 오전 8시 40분 속초 자택 인근 기지국 신호 확인. 9시 35분 설악산 입구 기지국 신호 포착. 11시 20분 천불동 계곡 중간 지점. 그리고 15시 15분 마지막으로 설악산 북사면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오르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제 박준호 씨 기록입니다. 형사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8시 45분 속초 자택 근처. 9시 40분 설악산 입구. 여기까지는 선희 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11시 30분 신호가 양양군 서면 기지국으로 잡힙니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양 서면이라면 설악산에서 15km는 떨어진 곳이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40분 같은 기지국에서 또 한 번 신호. 14시 10분에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15시 정각 속초도심 기지국에서 최종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말이 안 돼. 두 사람은 같이 산에 있었다고요. 영상에도 둘 다 찍혔잖아요. 이신우 경위는 고개를 숙였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준호 씨의 휴대폰은 분명 산을 벗어나 도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그 폰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박준호 본인이 아니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정리하자. 김선희의 마지막 신호는 산속, 박준호의 마지막 신호는 도심. 같은 시각 두 곳에서 잡힌 거다. 혹시 박준호 씨가 산에 휴대폰을 두고 올라갔을 가능성은요? 불가능합니다. 9시 40분에 입구 기지국 신호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휴대폰은 산에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한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누군가가 그 폰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주차장에 있던 준호의 차량을 다시 열었다. 조수석 밑에서 꺼져 있던 휴대폰이 발견됐다. 화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산에서 가져와서 차에 두고 간 거야.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다. 본부장은 천천히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범인은 두 사람 중 한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고 다시 차량에 두고 사라졌다는 거야. 이 단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의도적 납치 혹은 은폐 행위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그날 오후 3시 15분 설악산 북사면의 그곳에서 정말로 두 사람은 함께 있었을까? 창밖으로 설악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을 단풍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누군가의 비밀이 조용히 묻혀 있었다. 2009년 봄, 사건 발생 후 5년이 흘렀다. 설악산의 눈은 이미 녹았고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속초경찰서 미제사건팀은 그 파일을 책장 맨 아래에서 다시 꺼냈다. 두 장의 사진, 빨간 재킷의 김선희, 회색 점퍼의 박준호,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 명의 사복 남성. 다시 시작하자. 담당 형사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시 신입이었지만 지금은 미제 전담반의 팀장이었다. 5년이 지났어도 무언가 남아있을 거야. 그는 당시 대출 기록부터 다시 추적했다. 박준호가 빌렸던 비공식 대부업체 태성대부. 이미 폐업 상태였지만 실질 운영자는 조직폭력배 출신 김태성 35호로 드러났다. 강 형사는 즉시 그를 찾아 나섰다. 4월 16일 강릉 교도소. 살인미수로 복역 중인 김태성은 수해 위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팔에는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5년 전 영상 속 남자의 팔에서 보였던 바로 그 위치. 김태성 씨, 2004년 10월 3일 기억합니까? 형사의 말에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래된 얘기네요. 갑자기 왜 그걸 묻습니까? 박준호 씨를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당신 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날 당신 부하 두 명이 박준호를 만났죠.
증거 있습니까? 영상이 있습니다. 설악산에서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래요. 맞아요. 그날 내 사람들이 갔습니다. 하지만 난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새끼가 돈을 갚겠다면서 현금이 아니라 보험금 일부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돈을 들고 있었죠. 우리 애들이 그걸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뒤엔요? 모르죠. 보고가 없었으니까. 보고가 없었다고요? 그 두 명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다. 당신 부하 둘이요? 그래요. 나도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며칠 뒤 우리 조직 간부가 타던 차 트렁크에서 검은 배낭 하나를 봤습니다. 진흙투성이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알았죠. 뭔가 잘못됐구나. 그게 언론에 나온 배낭입니까? 글쎄요. 똑같이 생겼어요. 강 형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럼 당신은 그게 범행 도중 버려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날 산에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비쳤다. 형사님, 그 산은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그날 이후 내 부하들 중 하나가 남긴 문자. 그 사람들 산이 데려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사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산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강 형사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조직 개입 가능성 매우 높음. 그러나 가해자 2명 또한 실종 상태. 산은 여전히 침묵 중.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서 설악산의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다. 5년이 지나도 그 산은 여전히 모든 비밀을 혼자 품은 채였다. 2024년 10월 사건 발생 20년째. 속초경찰서 미제 전담팀은 조용히 그 파일을 다시 열었다.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자 2004 설악산 실종사건 김선희 박준호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날 새로운 팀장이 된 이도현 경위가 말했다. 이제는 기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증거를 새 장비로 다시 분석해 봅시다. 그는 SD카드 원본 데이터를 서울청 과학수사과로 이송했다. 2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통해 잡음 속에서도 사람의 실루엣과 음성을 분리해낼 수 있었다. 며칠 뒤 복원된 영상이 도착했다. 이도현은 숨을 죽였다. 파일명은 익숙했다. 2003만 1003호 MP4 바로 그 마지막 영상이었다. 이전에는 단지 비명과 소음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노이즈를 제거하자 그 안에서 희미한 대화가 들렸다. 형님, 이 여자 데리고 가요? 조용히 해. 위로 올려. 근데 저 남자는? 그건 내가 처리해. 그리고 바로 뒤이어 선이야. 도망쳐. 박준호의 절규. 그 다음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상이 꺼졌다. 이도현은 모니터를 바라본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납치와 폭행이었다. 그는 곧바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카메라가 땅에 떨어진 직후 프레임의 오른쪽 구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는 분명 세 번째 남자였다. 잠깐 멈춰봐요. 이도현이 말했다. 화면을 멈추자 그림자 옆으로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플래시가 켜진 스마트폰. 2004년에 저런 폰은 없었어요. 분석관이 중얼거렸다. 그 시절엔 저런 조명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건 누군가가 나중에 현장에 돌아와 영상을 다시 찍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현장을 재방문한 거야. 이도현은 낮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상의 마지막에 잡힌 거야. 그날 밤 그들은 복원된 데이터를 확대 분석했다. 그림자의 어깨선, 모자의 형태, 팔에 새겨진 문양. 그 문신은 김태성이 말했던 그 부하의 것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05년에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즉, 그 남자는 사라진 범인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2004년 10월 3일 이후에도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건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되돌아온 행동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뭘 감추려 했을까요? 이도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을의 설악산 능선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마 시체가 아니겠죠. 그럼 뭐죠? 기록, 그리고 그날의 진실.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혔다. 영상 복원 결과 제3의 인물 존재 확인. 사건은 단일 범행이 아닌 다층 구조 가능성. 2004년 이후 누군가 현장을 재방문함. 이도현은 컴퓨터를 끄며 낮게 중얼거렸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산은 아직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군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설악산을 덮으며 붉게 물든 기억들을 천천히 삼켜가고 있었다. 2024년 10월 12일 설악산 미제 사건 수사본부. 이도현 경위는 복원된 영상 파일을 다시 열어 메타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깜빡였다. 잠깐만요. 이건 뭐죠? 데이터 분석관 박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영상에 좌표값이 삽입되어 있어요.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GPS 기능이 있는 특수 촬영기기로 녹화된 겁니다. 이도현은 곧바로 화면을 확대했다. 좌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 N38키 1027, 228키 29, 45. 그는 지도를 열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설악산 북사면 등산로에서 벗어난 깊은 협고, 이전 수색 범위에서는 단 한 번도 탐사된 적이 없는 구역이었다. 그쪽은 낙석이 심해서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박은지가 말했다. 2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즉시 현장 조사팀을 꾸렸다. 드론, 열감지 카메라, 그리고 구조견 2마리가 투입됐다. 10월 14일 오전 7시 사는 일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드론 화면 속에는 절벽과 낙엽,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이쪽입니다. 좌표가 여기로 잡혀요. 수색대원이 외쳤다. 팀은 GPS 장비를 따라가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캠프 흔적이 있었다. 부러진 나무, 녹슨 식기, 그리고 타다 남은 모닥불 자국. 여기 누군가 오래전에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도현이 무릎을 꿇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단단한 금속이 닿았다. 작은 철제 상자였다. 녹슬어 있었지만 뚜껑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2004.1, 3. 그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물에 젖은 종이와 오래된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드디스크. 아니, 옛날 캠코더 보조 메모리네요. 박은지가 숨을 삼켰다. 이게 두 번째 SD카드일지도 몰라요. 이도현은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여기 이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저장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디지털 분석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오후 4시 속초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실. 카드가 복원 장비에 연결되자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13. 하이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 파이노, MP4. 영상은 10초 남짓이었다. 해질녘 붉은 하늘 아래 카메라가 천천히 누군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분명 박준호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산을 믿지 마라.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영상은 급격히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카메라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손에는 검은 고양이 모양의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그게 뭐죠? 고양이?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2004년 당시 보도자료를 떠올렸다. 리크가 발견된 장소 근처 절벽에서 누군가 검은 고양이 부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서 사건의 별명이 검은 고양이의 예언이었군요. 이도현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20년이 지나도 그 산은 여전히 그날의 비밀을 품고 있군.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설악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하늘 아래 누군가의 진실이 이제 막 입을 열려하고 있었다. 10월 15일 오전 9시 속초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실. 밤새 복원팀은 새로 발견된 SD카드의 마지막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었다. 이도현 경위는 모니터 앞에 앉아 눈을 떼지 못했다. 노이즈 제거 완료했습니다.
박은지 분석관이 말했다. 그리고 음성 파일 속에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파형이 있습니다. 비인간? 예. 주파수가 인간의 말소리보다 낮아요. 마치 동물의 울음 같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5초. 흔들리는 카메라 뒤에서 들려온 낮은 울음. 야.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고양이의 울음과는 달랐다. 메탈릭하고 길게 왜곡된 소리. 이도현은 귀를 기울였다. 이건 녹음기기 오류가 아니야. 박은지가 화면의 파형을 확대했다. 보세요. 음파가 규칙적이에요. 마치 신호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패턴을 분석해보니 특정 문장을 암호화한 것 같습니다. 산이 기억한다. SAMMBUS.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이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이 기억한다. 그는 책상 위 사건 기록을 넘겼다. 거기엔 1994년, 1998년, 2001년 모두 설악산 인근에서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5명 모두 사건 직전에 검은 고양이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박은지가 물었다. 20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실종, 그리고 같은 부적. 이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준호 씨가 남긴 말 기억나죠?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2004년 사건 당시 구조대원 중 한 명의 진술서였다. 수색 중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람 같기도 짐승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들려온 방향, 바로 리프가 발견된 그곳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 이 검은 고양이의 예언이라는 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경고였던 건 아닐까요?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산 자체가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이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20년 전 김태성이 그랬죠. 내 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산이 데려갔다. 그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박은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면 산이 그들을 기억하고 데려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산이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새로 발견된 좌표를 다시 추적했다. 영상에 담긴 GPS 로그 중 마지막 위치, 설악산 북쪽 사면을 따라 이어진 오래된 동굴 입구, 20년 전 산사태로 막혀 있던 곳이었다. 그쪽은 공식 지도에도 없습니다. 박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좌표, 거기서 영상이 끝났어요. 이도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직접 가봅시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후, 이도현은 홀로 남아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 마지막 장면에서 검은 펜던트를 든 그림자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빛이 번쩍이며 그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하지만 이도현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 5년 전 인터뷰했던 목격자 오태식이었다. 그는 이미 2018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물이었다. 모니터 불빛 아래 이도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죽은 사람이 영상에 찍혀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다. 진실은 산에 있다. 그리고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이번엔 확실히 고양이의 것이었다. 10월 17일 새벽 5시 설악산 북사면 출입금지 구역. 짙은 안개 속에서 이도현 경위와 수색팀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영상 속 좌표가 가리킨 폐쇄된 동굴 입구였다. 20년 전 산사태로 막힌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었다. 여기가 맞아요. GPS 정확도 오차는 3임 이내입니다. 박은지가 장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산비탈에는 무너진 바위 더미와 이끼 낀 나무 뿌리들이 엉켜 있었다. 그 속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 막은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이 입구를 고의로 봉인한 겁니다. 이도현이 낮게 말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수색대원들이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하나씩 치워나갔다. 2시간 후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자 벽면에는 기묘한 문양이 보였다. 이건 한자 같기도 하고 옛 무속 문양 같기도 합니다. 박은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때 후미에서 대원 한 명이 외쳤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들었다. 바닥 한가운데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먼지에 덮인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안에는 타다 남은 종이와 동물의 털 조각이 들어 있었다. 박은지가 털을 집어들고 말했다. 고양이 털이에요. 분명히.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단 옆벽에는 붉은색으로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다. 검은 자를 제물로 바치면 사는 기억을 지운다. 이도현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20년 전 그들이 이곳에 왔던 이유, 혹시 이 제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성이 말했던 거래,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뭔가 더 어두운 걸 의미했을 수도 있어요. 재단의 아래를 조사하던 대원이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녹슬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박준호의 카메라 삼각대 조각이었다. 여기까지 들고 왔다는 뜻이군요. 이도현은 재단 근처를 손전등으로 비췄다. 벽면에는 또 다른 문양이 있었다. 고양이의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타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2004.1 삼답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순간 바람이 불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그러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고양이의 형상으로 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깐 봤어요? 박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제단 위에 놓인 부적을 들었다. 검게 그을린 종이, 그 중앙엔 붉은 글씨가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손전등 불빛이 꺼졌다. 동굴 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누구야? 이도현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원 하나가 급히 불빛을 켰다. 그 순간 벽면의 문장이 바뀌어 있었다. 산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도현은 숨을 삼켰다. 여기서 나가자. 지금 당장. 그들은 황급히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의 울음이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고양이의 소리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와 섞인 듯한 이상한 음색이었다. 이도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동굴 입구 위 검은 바위에 새겨진 고양이 눈 모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검은 고양이의 예언. 그건 단지 전설이 아니었어. 10월 18일 새벽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이도현 경위는 설악산 북사면을 내려오던 도중 갑작스레 무전이 끊겼다. 박은지의 목소리도 본부의 응답도 사라졌다. 오직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상하네. 아직 산 아래로 3km는 남았는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밤새 들었던 그낮고 길게 울리는 금속성의 음색. 야. 이도현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릉덩이 위 손전등의 불빛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사람의 형체도 짐승의 모습도 아닌 무언가 그 중간쯤 되는 존재였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문자 한 줄. 보내는 사람 없음.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도현은 숨을 삼켰다. 그가 문자를 본 정확한 시각. 10월 18일 오전 3시 12분. 2004년 사건에서 마지막 영상이 끝난 시각과 완벽히 같았다. 그는 즉시 본부로 복귀했다. 박은지와 수사팀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위님,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20년 전 박준호 씨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신호가 잡혔어요. 뭐라고요? 분명히 폐기된 기기인데 오늘 새벽 3시 12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호가 3초간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 위치를 추적했다. 좌표는 설악산 북쪽 절벽 근처. 불과 어젯밤 그들이 빠져나온 동굴 바로 위였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도현은 단호히 말했다. 그는 즉시 헬기를 요청해 현장으로 향했다. 새벽 5시 40분 비는 잦아들고 산에는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동굴 위 절벽에는 오래된 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 진흙 속에서 검은 고양이 모양의 금속 펜던트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가 펜던트를 들어 올리자 안쪽에 아주 작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하지 마라.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절벽 아래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 바위가 무너지고 동굴 입구가 다시 봉인되듯 폐쇄되었다. 이도현은 박은지를 끌어안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바위가 멎은 뒤 그들은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 없었다. 동굴 입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박은지가 속삭였다. 이건 산이 스스로 덮은 거예요. 이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산이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거죠.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 지금 들리십니까? 박은지가 놀라며 무전을 잡았다. 본부입니까? 아니요. 여긴 준호입니다. 그 목소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20년 전 실종된 박준호의 목소리였다.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산이 우릴 잊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무전이 끊겼다. 이도현은 손에 쥔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검은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 안에서 마치 누군가의 눈이 깜빡이는 듯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산은 기억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군. 박은지가 물었다. 뭔데요? 그 산은 잊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기억한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때 멀리서 벼락이 떨어졌다. 산자락 전체가 번쩍이며 동굴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속초경찰서는 사건 기록 설악산 실종 2004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유란 항목엔 단 한 문장만이 남았다. 기록 없음. 산이 모든 것을 삼켰다. 며칠 뒤 이도현의 집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발신인 없음. 그 안에는 검은 고양이 펜던트 1개, 그리고 짧은 쪽지 1장. 기억하지 마라. 산은 항상 지켜본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설악산의 능선 위 짙은 구름 사이로 고양이의 눈처럼 보이는 2개의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2029년 가을 설악산의 단풍은 다시 붉게 물들었다. 20년 전의 사건은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산은 여전히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탐사 동아리 5명이 폐쇄구역 미스터리 체험이라며 북사면으로 향했다. 지도에도 없는 길, GPS 신호도 잡히지 않는 구역이었다. 그들은 웃으며 셀카를 찍고 검은 고양이의 예언이라는 유튜브 제목을 붙여 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4시 드론 카메라의 전원이 동시에 꺼졌다. 화면에는 단 한 장면만 남았다. 흐릿한 안개 속 절벽 위에서 2개의 빛나는 눈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야, 저거 뭐야? 누군가가 중얼거린 뒤 녹음 파일은 여기서 끊겼다. 이틀 뒤 속초 소방구조대가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버려진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젖은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낡은 펜던트가 있었다. 고양이 모양의 펜던트. 그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기억하지 마라. 그 산은 아직 깨어 있다. 그 이후 그 5명의 행방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새벽 설악산 아래의 한 등산 안내소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더니 렌즈 앞에서 잠시 멈춰 사람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산은 또 누군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은 번쩍하며 꺼졌다.